바빠도 너무 바쁜 당신. 그래도 챙길 건 챙겨야죠. 당신의 건강, 그리고 머리숱. 탈모 걱정이 시작된 지금부터 발머스 한의원에서 1:1 맞춤 한약으로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발모에서 육모, 양모까지 단계가 있는 탈모 치료는 발머스 한의원. 한 3421-20. 교양 있어 보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어떻게 쌓아야 할지 어렵고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들 듣기만 하십시오. 저희가 교양을 대신 훔쳐다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쾌락과 유흥을 소개해주고 수준 높은 청취자들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방송. 교양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코너는 오우님의 영화 코너인 평론가 기분내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우입니다. 예, 오늘은 저번에 예고하신 대로 깐느 영화제에 대한 시간이죠? 네, 그렇죠. 그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6월에 듣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이 방송을 5월 7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간 시점에는 이미 과거가 됐겠지만은 5월 17일부터 10일간 제70회 깐느 국제영화제가 열립니다. 뭐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영화제가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뭐 어차피 우리 갈 것도 아니고 네, 뭐 열리든 말든 오늘은 깐느 영화제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깐느 영화제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세계 최고의 영화제다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꼭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한 명이 그러면 아카데미가 더 유명한 거 아니냐, 뭐 깐느랑 아카데미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냐, 뭐 이렇게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류의 영원한 숙제를 질문하시는데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은 먼저 영화제와 영화 시상식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카데미는 영화 시상식이고요. 깐느 영화제는 영화제입니다. 영어로는 어워드와 필름 페스티벌 뭐 그 정도 차이고요. 시상식은 어떤 조건, 뭐 가령 아카데미라면은 1년 동안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뽑은 최고의 작품에 상을 주는 거고요. 영화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영화제 주제에 맞는 영화를 초청해서 영화를 소개해주고 함께 보는 겁니다. 가령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라고 하면은 이제 뭐 SF 공포, 뭐 미스테리가 가미된 네. 말 그대로 판타스틱한 요소가 있는 영화를 초대하는 거고요. 뭐 제천 국제음악 영화제다 이러면은 뭐 뮤지컬 영화나 음악이 영화의 주요 소재인 영화 아니면은 음악인을 다룬 영화 뭐 이런 영화를 대상으로 하죠. 부산 국제영화제나 오늘 다루는 깐느 영화제 같은 경우는 딱히 제한은 없고 그냥 좋은 영화를 선정하려고 하겠죠. 그냥 좋은 영화. 예,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기준은 없어요. 그냥 동시대에 가장 위대한 작품을 초청하겠다니까 그냥 좋은 영화란 뜻이겠죠. 그 영화제에서도 그리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4월쯤 되면 이제 깐느 영화제가 초청작을 한 달 전에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 언론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뭐 이번에 한국 영화 몇 편이나 초청되었나, 뭐 어떤 영화 초청되었나 이런 뭐 경마보도식의 기사가 많이 나오죠. 어느 감독이 이번에도 초청을 받았다. 그렇죠. 약간 사실 경쟁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기사 꼭 잘못된 형태라고는 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그 기사 보시면은 그 영화가 경쟁 부분인지 비경쟁 부분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에서 주는 상은 이제 모든 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쟁 부분에 초청된 작품 중에서 골라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심사위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작품을 선정을 하겠죠. 근데 그러면은 그 예. 작품 올릴 때 그 예. 심사위원들이 작품 다 보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머들이 먼저 영화를 다 그러니까 출품작들을 다 본 다음에 네. 올라간 것만 심사위원들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이 작품을 초청을 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 경쟁 부분도 초청을 할 거고 심사위원들은 사실 이제 거기 와서 경쟁 부분만 보고 경쟁 부분 중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18편, 보통 15편에서 20편 내외라 그 정도만 보고 이제 평가하시는 거죠. 뭐 그 심사위원분들 대부분 유명 감독이나 유명 배우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설마 볼까 궁금했어요. 진짜 뭐 볼까? 이번에 그 감독
나가지 않았나요? 이번에가 봉준호 감독 영화랑요. 봉준호 감독 맞나? 봉준호 감독 영화랑 박찬욱 아, 아니. 박찬욱 감독 영화도 들어왔어요. 봉준호 감독 영화랑 네. 홍상수 감독 영화가 초청이 됐고요. 박찬욱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합니다. 사실 여전히- 심사위원 되는 게 더 명예로운 그쵸. 네, 거고요. 그쵸. 어. 그리고 심사위원 중에 한 명 약간 불명예스럽게 나간 분 한 분 계시지 않나요? 그런가요? 제가 예, 작년 이번에 때요? 프랑스 이번에? 감독인데 네. 성추 미성년자 성. 미성년자 진짜? 성추문이요. 네. 명감독이 필수였어. 그게 맞아. 이런. 농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미국에 못 들어가요. 로만 폴란스키요? 네, 로만 폴란스키. 폴란스키. 로만 폴란스키가 근데 그거 오래됐잖아요. 그니까. 오래됐는데 이번에 뭐 깠는가? 하여간 심사위원으로 발탁이 됐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제가 아까 명감독의 조건이라고 한 게 로만 폴란스키 때문에 한 말인데 진짜? 로만 폴란스키였으면 명감독들의 공통 요소는 아니네요. 한 네. 분만 그러신 거니까. 근데 사실 그게 성추행인가 아닌가가 좀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논쟁이 좀 있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냥 일단은 근데 미성년자랑 했다는 것 자체에서 조금 이제 거기서부터 일단 이미 그쵸. 걸리고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넘어갑시다. 경찰들이 알아서 하겠죠. 우리의 역할이 아니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도 다음에 뭐 할 수 있으면은 특히 남성 감독들의 여배우들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영화계 내에서. 예. 재밌겠네. 그게 약간 로맨스면 괜찮은데 약간 강압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뭐 이슈가 많이 아카데미. 돼요. 음. 뭐 어쨌든 하지만 이렇게 호랑이와 사자가 필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도 꼭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영화 전문가들이 아카데미는 이제 미국 내 개봉을 기준으로 하고 깐느는 그런 경계가 없으니까 깐느가 더 뛰어나지 않겠느냐 그럼. 뭐 이런 답변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에게 아카데미 수상작과 깐느 영화제 수상작 중에서 뭘 봐야 하냐고 묻는다면은 뭐 물론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긴 하겠지만 작품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수상 정보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면 아카데미 수상작을 권하겠습니다.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시상식은 이름이 시상식인 만큼 경쟁이 주가 됩니다. 누가 받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합당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불만족스러울 때도 많지만 반면 영화제는 기본적으로 축제고요. 그래서 시상은 보너스죠. 근데 깐느는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깐느는 그쵸. 뭐 좀 더 그렇긴 하죠. 그래서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한 작품이 일단 상을 독점하는 경우가 적고 기본적으로 두루두루 좀 나눠 먹어요. 예, 축제가 그렇잖아요. 한 명이 다 먹으면 그 무슨 축제야. 기분 나쁘지 서로. 야 임마. 대륙도 좀 안배하고 맞아. 유럽이 받았으면 그래요. 아시아도 받고 약간 이런 맛이 있어요. 영화제는. 물론 뭐 영화제도 최고상을 뭐 사다리 타기에서 주는 건 아니니까 뭐 상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작품성을 보장해 주겠지만 뭐 시상식처럼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영화제 가보시면은 작품 설명 앞에 프리미어 상영이라고 붙어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번 영화제에서 영화를 최초로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신상이죠. 프리미어라고 돼 있으면 신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신상 작품이 그 영화제에 몇 편이나 초대되었는가가 그 영화제 위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제에서 신상을 몇 편이나 공개하느냐가 그 영화의 명성이 있는 거죠. 하긴 샵도 그렇잖아요. 네. 신상 몇 얼마나 들어왔느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맞아. 예, 특히 깐느 영화제 같은 위상의 영화제라면 경쟁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프리미어 작품이 초대가 되고요. 이 프리미어 상영이 신상이라 좋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영화제를 준비할 때는 완성된 작품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영화제 때 처음 공개한다는 거는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을 땐 영화가 완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작품 선정을 뭐 하루 전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1년 동안 사실은 작품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정하고 이제 상영을 시작했어요. 상영을 시작했는데 잠깐만 이게 우리가 의도했던 거와 다른데 라든지 아니면은 이전에 없었던 장면 뭐 좀 이렇게 공개하기에 좀 그런 장면들이 들어갔다든가.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그래서 영화제 복불복이야. 영화제는 보통 심의가 있긴 한데 네. 그 거의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오.
우리나라에도 개봉 못한 영화들 영화제에서만 하는 경우 많이 맞아요. 있기도 하고 음. 사실상 그런 물론 뭐 완전 규정이 없진 않을 건데 굉장히 프리하다 보시면 되고 어떻게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만들어진 일부분을 보고 하거나 기본적으로 제작진 배우 뭐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본 신호 뭐 이 정도만 보고 작품을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를 할 때는. 거기 관련해서 갑자기 떠오르는 영화 하나 있는데 그 하정우 나오는 영화. 하정우 제일 처음 나오는 영화 모르세요? 나 뭔지 알아. 그거. 그 용서받지 못한 자. 아 군대 속이고 촬영했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그게 군대 까는 영화인데 군대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군대 까는 영화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 그냥 다른 시나리오를 신호를 써가지고 냈대요. 그걸 내고 촬영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소송 안 당했나 모르겠네. 소송 당했어요?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뒤로 국방부에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근데 그 영화 워낙 상도 받고 이래가지고 네. 국가가 또 그런 거 상 받으면 용서를 좀 해주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진짜 무명만 상과해. 깝니다. 안 뜨면 까. 역시. 이 때문에 이제 가끔 영화제 초청되었는데 영화 완성이 늦어져가지고 영화제에서 상영을 못하거나 기존 일정보다 늦게 하는 경우도 생기곤 해요. 그렇게는 어떻게 돼요? 뭐 페널티 못 같은 하는 거 거죠. 그냥 못 하는 거. 예, 근데 뭐 페널티야 명성을 잃는 거긴 한데 그치. 이게 작품 되게 늦게 만들기로 유명한 감독들이 있어요. 왕가위 뭐 이런 영가이 사람. 없는 영화. 예, 뭐 몇 년 막 나오기로 한 거에서 몇 년 늦어지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주 영화제에 초청됐다가 취소되곤 합니다. 그래서 왕가위 감독 작품을 고를 때는 늘 예비 작품을 뽑아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영화제에 초대된 작품들이 기대 이하의 작품인 경우가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칸느 경쟁 부분의 경우 보통 18편 정도의 작품을 선정을 하는데요. 매 회마다 그중 한 2-3편은 영화제에 어울리지 않는 형편없는 작품이다라는 평을 꼭 듣습니다. 그러니까 감독하고 신호만 보고 올렸다가 그쵸, 영화를 직접 왜냐면- 보니까. 그쵸, 완성된 걸 못 본 거지. 음. 디자이너랑 원단만 보고 당한 거야. 가만산데 이게 아니야. 충격이다. 이러면서 이게 뭐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영화제들은 이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인보다는 기존의 거장 감독들의 작품을 우선 선정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그래도 더 그치, 믿을만하다. 리스크가. 적은 거죠. 특히 유명 영화제일수록 유명 감독들이 이제 거기 작품을 걸려고 혈안이 되기 때문에 거장의 작품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작품 질도질이지만은 일단 거장이 영화제 많이 참석해야 영화제 흥행에 도움이 또 되니까 영화제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한번 영화제에 초청되기 시작하면은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초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홍상수 감독이나 김기덕, 박찬욱, 봉준호, 뭐 이창동 뭐 이 5분 정도는 그냥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영화제를 만약에 평생에 딱 한 번 가는 사람이라면은 유명한 사람이 많은 영화제가 좋겠죠. 내가 영화제 일평생 한 번 가. 그러면은 유명한 사람 다 봐야 돼. 그렇죠. 너무 극단적인데요. 내가 그쵸. 평생에 한 번 간다는 게. 물론 자주 안 가면 한 번 넘고. 근데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의 세계, 깐네는 굉장히 전문가들의 그쵸. 세계잖아요. 네. 이런 데는 매회 오는 사람들이 계속 오거든요. 지겹겠네요. 그쵸. 미술도 아트페어 작년에 온 사람이 올해도 오고 그렇죠. 또 내년에도 가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아예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오는 감독들의 작품만 초청되면은 영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영화제가 되게 변화가 없다, 정체된다 그치. 이렇게 비난을 하겠죠. 그러면 사실 그 예술계에서 뻔하다라는 말만큼 최악의 비난이 그쵸. 어디 있습니까? 최악이지. 진부하다. 네, 진부하다. 이게 재미없다. 최악의 비난이잖아요. 발전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영화제는 매 일정 부분 변화를 시도하는데 또 그런 시도들이 성공하는 경우는 또 드물잖아요. 이게 시도로만 남지. 네. 그래서 영화제 어울리지 않는다. 뭐 또 이런 비난을 좋은 받고 시도였으나. 맞아. 뭐 어쨌든 이래저래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줄타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뭐 오래가는 훌륭한 영화제의 필수 요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영화제에 초청받은 영화들이 좋은 작품인지는 감독이 거장이라 할지라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영화제는 초청된 작품 내에서만 상을 주고요. 그래서 사실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잡지들이 18편 중에 건질만 영화 한 편도 없다 뭐 이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중에 뽑아 상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울며 겨자 얻기로. 그쵸. 개 중에 나은 사람 주는 건데,
근데 반면 시상식은 이제 개봉이 된 뒤에 넓은 후보군 중에서 좋은 작품을 뽑아서 상을 주니까 좋은 작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거기에 뭐 비리나 이런 거 없다고 일단 치고 정말 공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보통 시네필이 아닌 일반 관객들은 사실 대중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아카데미가 더 그렇죠. 보기 편하실 맞아요. 거예요. 뭐 이런 거 다 치우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작품성과 대중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령 진지하고 뭐 어둡고 눈물난 이야기를 다루면 뭐 작품성이 있는 거고 뭐 가볍고 유쾌하고 뭐 현란하면 대중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영화를 볼 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뭐 당연히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카데미에서 상 받은 거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도 많으니까 레버넌트 맞아. 보세요. 그렇죠. 그게 대중성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 맞아. 않아. 몇 년 전에 받은 이다라는 작품도 아카데미상 받은 작품 아니에요? 이사는 아마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어요. 외국어 영화상. 그거 좋았어요. 네, 전 그거 되게 네. 좋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전혀 대중성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사실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아카데미는 대중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네. 레버넌트 작품상 받지는 않았죠. 나무주연 받았죠. 작품상은 안 받은 거예요. 네, 네, 그쵸. 어쨌거나 뭐 근데 어쨌든. 그걸로 받게 됐으니까. 근데 레버넌트만 해도 대중적으로 볼만해요. 그게 막 진짜 아트 영화제 하는 그 정도 작품 수준은 아니잖아요. 액션도 있고 광활하고 볼만하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네. 제가 그냥 이제 친구랑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친구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영화에서 보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네. 주인공이 아들을 잃고 아내도 잃잖아요. 네. 그리고 나오면서 친구 하는 말이 이제 아카데미도 잃겠네 이러면서 불쌍해. 이러면서 근데 노벨 문학상도 그렇고 아카데미 상도 그렇고 줄 때 되면 주는 거지 그 작품이 뛰어나다고 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어쨌든 전 좀 다른 얘기를 할 건데 타이타닉 아시죠? 네. 그래서 약간 그리스 비극 같은 그런 장중함이 있는 작품인데 제임스 카메룬이라고 최근에는 이제 아바타로 더 유명한 감독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을 포함해가지고 무려 11개의 부분을 수상을 했는데요. 당시 아카데미 최다 수상 기록을 갈아치웠죠. 하지만 결코 깐느가 이 영화를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계가 달라요. 저는 사실 이거를 대중성과 작품성이라고 이해한 건데 그렇다고 뭐 타이타닉 작품성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소위 말한 예술 영화계에서 생각하는 그 작품성은 아닌 아니지. 거예요. 반대로 타란티노 감독이 만든 펄프 픽션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영화는 갱들이 등장하고 신나는 댄스가 나오고 마약하다 죽고 총 맞아 죽고 막 편집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헐리우드 오락 영화로는 드물게 칸느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하지만 정작 아카데미에서는 각본상을 수상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쵸, 다른 거죠. 그 원하는 바가.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영화제 영화들이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가지시는데 그건 정말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부분 지루하긴 한데 하지만 너무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영화제 영화들이 친절하진 않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치. 떠먹여 주지는 않는다 약간. 약간 그런 게 있죠. 너무 감독 색깔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쵸. 영화 자체 그리고 주인공들 내면 연기가 아카데미상 아까 그렇다고 해서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느꼈을 때 그냥 그러니까 유럽에서 열린 영화제에 올라가는 그 영화들 보면은 주연 배우들의 그 내면 연기가 진짜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 김기덕 김기덕 감독 피에타가 상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김기덕 감독 좀 좋아하거든요. 홍상수는 싫어하지만 김기덕 감독을 좋아하는데 당시 피에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김기덕 감독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이거 좀 너무 이렇게 약간 대중성 노렸다. 좀 많이 사실 쉬운 내용이죠. 네. 그게 충격적이긴 하지만 뭐 어려운 문법을 안 쓰셨지. 네, 많이 부드러워졌다. 변했다 이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상 받으셨잖아요. 줄 때 돼서 준 것도 그러구나. 그때 돼서 내가 잘못했네. 근데 또 영화제는 웃긴 게 다 이해 못할 영화 자기들이 초대했잖아요. 그래놓고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영화에 상을 줘. 그런 거만 보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확 다가오나 봐요. 약간 그 영화제 역설이 있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흔히 세계 3대 영화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다 아시죠? 네? 네. 대충은 네, 어디죠? 베니스 그리고 베를린 예. 그리고 깐느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와, 교양. 네, 교양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 한다고 교양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다 왜요? 아시는 나는 거잖아. 모르는데. 예.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 중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깐느보다 오래됐어요? 예, 깐느보다 오래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건 교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베니스가 베네치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 몰라. 그건 너무 청취자분들은 그 수준을 너무. 아니 이탈리아에 관심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가 뭐 그래요. 수도 이름이 두 개, 뭐 나라 이름 다르다고 다 아나요. 근데 베니스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베니스 있는 섬에서 하는 예, 거잖아요. 베니스에 사는 거죠. 베니스에 있는 섬에서 하는 거니까. 베니스 옆에, 그러니까 베니스 안에 리도 섬이라고. 베니스도 사실 약간 섬인데 그렇죠. 완전 섬은 아니고 그게 약간 애매한 곳인데 그곳에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리도 섬이란 곳에서 합니다. 뭐 그렇죠.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라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미술전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1932년 18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 부분으로 베니스 영화제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비엔날레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비엔날레보다 어쩌면 더 유명한 행사가 됐죠. 영화의 유명성 때문인가 뭐 어쨌든. 그래서 베니스 영화제의 심볼은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저는 볼 때마다 이상하게 서울의 해태 비슷하게 생겼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기린. 저는 그 카드 캡터 체리의 아, 그 맞아요. 맞아, 그게 제일 맞아. 비슷해. 비슷해. 옆에 이게 프로필이라고 하나요? 옆모습을 이렇게 땄는데 어쨌든 이 날개 달린 사자는 1000년 전 베네치아 공화국 때부터 베네치아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날개 달린 사자인 이유는 성경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전 성경을 딱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아무튼 이 때문에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의 이름은 황금사자상입니다. 최고상의 초창기 이름은 무솔리니 상이었습니다. 아이고. 뭐라고? 정치적인 그런 게 정치- 있었나 봐요. 네, 정치적인 느낌이 확 오시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많은 부분을 개척하지만 막상 영광은 프랑스가 인터셉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와인도 유럽에서 가장 빨랐지만 프랑스에 밀리고 그렇죠. 고급 음식도 먼저 시작했지만 프랑스에 밀리고 포크도 먼저 만들어냈는데. 예, 영화제도 먼저 시작했지만 프랑스에 밀리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니까 이 영화제 넘어가고 이것도 심지어 오늘 주인공도 아니야. 베니스 영화제를 본따서 프랑스에서 깐느 영화제가 1946년에 시작을 합니다. 뭐 깐느 영화제는 뒤에 자세히 다루니 넘어가고요. 이후 1951년 베를린 영화제도 가장 마지막으로 개막을 합니다. 1951년이면은 당시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쪼개져 있었냐면은 일단 동서로 나뉘어 있다는 건 명칭만 봐도 아실 거고요. 재밌는 게 베를린인데 이 지도를 찾아보시면은 베를린이 동독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곳은 아무래도 수도다 보니까 미국이 소련에게 그냥 넘겨주기 좀 아까운 거죠. 그래서 베를린만 다시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눠가지고 서베를린 서독 영토가 돼요. 거의 뭔가 그 육지 안의 섬?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독, 서독이 있고 동독 안에 서베를린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고립이 엄청났겠죠. 그래도 이 처음에는 동독에서 서독이랑 베를린이 왕래가 가능하게 육로를 열어줬었는데 이제 후에 가서는 아예 베를린 장벽을 쌓아버림으로써 완전히 고립되게 되죠. 유일한 통로는 하늘이었는데 냉전이 치열할 때는 동독에서 하늘길도 막아버려서 미군들이 약간 전쟁을 불사하고 헬기나 비행기로 서베를린에 이렇게 구호물자를 떨어뜨려주는 이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이 적진 한가운데 있잖아요. 서베를린 적진 한가운데 있으니까 서독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중 하나가 베를린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적인 개최 이유는 독일의 평화를 바라는 그런 문화 행사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가들은 이제 자유진영의 이런 약간 훌륭한 영화들 이런 걸 과시함으로써 일종의 체제 선전을 노린 것이라고 평가를 해요. 뭐 지금이야 냉전이 끝났으니까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랬다고 합니다. 베를린 영화제도 베니스 영화제처럼 도시의 심볼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콩? 그렇죠. 역시 독일통 독일통. 곰이죠. 이거 약간 자동차 브랜드 푸조 그죠. 엠블렘 비슷하게 생겼는데 푸조는 사자라고 해요. 어쨌든
베를린 곰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고요. 베를린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린 곰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기원을 찾아보니까 성경이랑 상관없고요. 과거에 한 사냥꾼이 잡을 만한 곰을 발견을 하고 이제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 추적 끝에 드디어 곰이 사는 동굴까지 몰아넣은 거죠. 근데 그 동굴에 그 곰의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곰 죽이려고 봤더니. 그래서 그 새끼들을 보고 사냥꾼이 사냥을 포기하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벨라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 같은 데서 읽은 이런 감동적인 얘기인데 좋은 생각이 아직도 나와요 요즘에? 모르죠. 대명사 아닌가요? 좋은 이야기의 나와요 대명사. 아직까지. 나와요? 네. 와. 베를린 영화제는 3대 영화제 중에서는 급이 가장 떨어진다는 게 보편적인 평가입니다. 경쟁 부분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프리미어가 아닌 작품, 최초 공개가 아닌 작품을 선정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이럴 때는 특히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불러와요. 그러면 아무래도 스타도 오고 이러면 또 맞아. 흥행에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사전에서 자국에 개봉을 했더라도 가령 그게 부르키나파소의 영화야. 그럼 부르키나파소에서 그 영화 개봉했더라도 사람들이 어차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크게 프리미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헐리우드 영화는 프리미어가 아니면 너무 타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엄청 받았겠죠. 그래서 흥행은 모르겠지만 욕을 많이 먹었고요. 그것 때문에 명성이 약간 흠이 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 감독들이 섭외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베를린 영화제는 제3세계의 재능이 있는 감독들을 가장 많이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 소개된 감독들이 이후 작품으로 이제 다른 영화제에서 또 픽업되는 경우가 많죠. 두명문이네요 신인 감독들. 그렇죠.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아마 이 점 때문에 그래도 베를린 영화제가 3대 영화제로서 분리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 영화를 3대 영화제 중에 가장 먼저 소개한 것도 베를린이었습니다. 나름 국뽕이 차네요. 그게 한 1990년대 아니에요? 첫 번째 56년. 달마가 56년? 네. 그 상 받은 게 달마가 동쪽으로 강가득이었나? 그거는 상을 받지는 상을 받았었나요? 어쨌든 그거는 깐느에 초대됐었어요. 깐느 초대된 거예요? 그건 그땐 됐었고. 1956년? 56년에 시집 받는 날이라는 작품이라는데 저도 안 봐가지고 이게 7회 영화제 때고 56년인데 한국 영화를 소개했다는 건 대단하죠. 근데 베니스도 60년대 되면 한국 영화를 많이 소개해요. 그리고 김기덕, 박찬욱 감독의 3대 영화제 중에 처음 소개한 것도 베를린이었고요. 깐느가 아니었구나. 저는 깐느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이제 소개되고 이제 깐느 가서 상 받고 여기서도 상 받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혹시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라는 영화 있는데요? 아니요, 저는 몰라요. 몰라요? 네. 그거 2011년에 나왔나? 어쨌든 굉장히 최근 영화인데 최근 영화? 그래도 2000년 이후에 나왔으면 근래에 나온 영화죠. 이게 이란의 아시가르 파라디 감독의 작품인데요. 제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 최고로 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고전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 뭐 이 정도로 평하겠습니다. 이 영화도 이제 베를린이 발견을 했어요. 이 감독이 이제 베를린 발견한 건데 제가 아까 앞에서 영화제에서 보통 시상 골고루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베를린이 이 감독 발견한 자기 너무 뿌듯한 거야. 성취감을 느낀 거지. 이 영화 너무 대박이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 한금금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모두 줍니다. 와. 그래서 거장들의 작품도 이렇게 영화제에서 상을 몰빵받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다 줬네요. 다 줬어요. 뭔가 그쵸, 그거네. 중요한 이걸 걸 다 봐. 줬어. 내가 찾은 걸 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압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라디 감독의 새 작품이 세일즈맨이라는 영화인데 그래서 녹음 기준으로 다음 주에 개봉을 하거든요. 아마 방송이 나갔을 때는 문을 닫았겠지. 이미 내렸겠지. 예, 전 내일 시사회 갑니다. 와, 좋겠다. 자랑하려고 말해봤어요. 와. 그러면 3대 영화제 소개는 이쯤 하고 그럼 네 번째 영화제 뭘까요? 사실 여기부터 교양이지. 나 알아. 예. 토론토 아니에요? 티프. 티프. 토론토랑 티프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야. 난 순간 헷갈렸어. 한국의 티프 피. 토론토, 그쵸? 토론토 영화제. 맞아요? 지금은 토론토 영화제인데 이제 소련이 건재했을 때는 모스크바 영화제가 모스크바 영화제. 예. 3대 국제 영화제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3대 영화제에서는 볼 수 없는 동구권의 매력적인 작품들이 많이 소개됐죠. 좋지. 그래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를 이제 4대 국제영화제라고 불렀는데 소련이 이제 몰락한 이후에 모스크바 대신 캐나다의 토론토 영화제를 4대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헐리우드가 세계 영화의 대세다 보니까 최근에는 북미의 뭐 토론토 영화제라든지 썬댄스 영화제라든지 맞아, 이런 썬댄스 데가 명성이 많이 올랐죠. 실제로 여기 작품들이 또 좋습니다. 그쵸. 그렇기도 하고 또 가까우니까 헐리우드 스타들이 쉽게 와요. 유럽보다 가기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찾고 그럼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관객도 몰리고 그러면 돈 더 들어오고 그러면 영화제는 점점 더 좋아지게 되죠. 뭐 근데 하지만 요즘은 또 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한 영화제들이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딱히 4대 영화제다 뭐 10대 영화제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3대 영화제까지는 그냥 예의상 해주는 것 같아요. 3대 영화제까지는. 예. 근데 저는 그 영화제마다 분위기가 되게 달라서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를린 영화제가 약간 조금 다른 영화제들보다는 좀 위상이 조금 낮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전 처음 경험을 해봤던 영화제가 베를린 영화제였거든요. 근데 영화제도 가시는 분. 야 아니, 세상에. 진짜로 그냥 저는 약간 엄청 화려할 줄 알았어요. 막 레드카펫에 막 그 배우들 막 감독들 같이 막 이제는 막 사진 찍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평온해서 그때도 우리나라 주요 배우가 왔었고 그때 당시에 정말 그 김동호 위원장님 네. 예, 위원장님도 오실 만큼 되게 그 관심을 받았던 그 작품에 딱 갔는데 저는 막 뭐라 그래야지 이브닝 드레스 입고. 예, 이브닝 스포트라이트가. 드레스 입고 했는데 막 그냥 되게 평범하게 와가지고 저 혼자 옷 진짜 정말 조금 레드카펫 걸어가셨나요? 아주 되게 저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있는 토론토 영화제나 그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영화제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가 싶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영화제별로 좀 다르죠. 사실 베를린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독일 분위기인가 그게? 글쎄요. 근데 사실 저도 안 가봐서. 근데 깐느는 가보셨잖아요. 네, 깐는 가봤는데. 네. 깐들을 가본 사람들. 뭐야 이거. 근데 후회돼. 영화제가 사실 기본적으로 항상 막 들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사람 몰리고 이러면은 들뜨는데 항상 막 영화제 내내 막 들떠 있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평온하죠. 바닷가에서 술 마시고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거의 하는 내내 일주일 내내 막 그냥 축제 느낌일 줄 알았는데 축제가 아니라 그냥 동네 영화관 보러 갔는데 그냥 뭐 시사회 하는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화를 일단 보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차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 그 차분하게 즐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영화제는. 다른 나라 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차라리 시상식을 가면 바짝 해버리잖아요. 그때 더 막 볼거리도 많고 네, 화려할 네, 수는 있죠. 네. 하긴 뭐 쇼도 있고 하니까요. 쇼도 있고 그렇죠. 한국에도 영화제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혹시 가보신 데 있나요? 부산국제영화제랑 전주국제. 제일 큰 데를 다녀오셨구나. 다른 데 작은 데는 가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동거래님 어디 가보신 적 있어요? 부천. 부천. 그쵸,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공포 영화 좋아하기 때문에 부천 재밌다고 하던데 작품들도 괜찮고. 재밌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영화제 엄청나게 많은데요. 1995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처음 시행을 우리나라에서 했거든요. 지금은 시장을 당연히 선거로 뽑지만 1955년 이전엔 대통령이 꽂았어요. 지금 장관이나 이런 것처럼 시장도 지방자치단체 장을 다 대통령이 꽂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95년부터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뽑게 되죠. 그래서 선거가 참 민주적이고 좋은데 이게 유권자한테 인상을 남기려면 과시적으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목공사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러다 4대강으로 나라 완전히 망하고 뭐 정신 못 차리고 요즘도 뭐 선거 때만 되면 그런 공약 내고 그 짓 하고 있는데요. 근데 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좀 살만해지니까 문화에 관련된 거를 토목 못지않게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문화도시다, 맞아. 문화의 고장, 뭐 다 문화래, 전국이 다 문화의 도시야. 예술. 네, 예술의 도시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아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뜻은 알겠죠. 문화. 문화, 예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장들이 동네마다 페스티벌을 만드는 거죠. 이상한 페스티벌 되게 많이 하고. 완전 붐이 일었습니다. 한국은 또 붐이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대만 카스텔도 다 망하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현재 전국 페스티벌이 700개가 넘을 거예요. 엄청 많다. 네, 뭐 아마 저희가 아무리 아는 걸 다 써도 한 50개는 되려나요? 그러게 나는 50개도 안 될 것 같아. 진짜 네. 정말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저희는 들어본 적도 없는 아마 누구도 모를 것 같은 축제들이 전국에서 2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하나씩 있지 않나요? 매주 주말로 따지면 한 5개씩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랬던 게 제가 아는 후배가 저 언니 저 이제 여기 축제에서 일해요. 아 진짜 너 좋겠다. 네가 원하던 일이었잖아. 이러고 하니까 내가 무슨 축제냐? 고래 축제요. 이러는 거. 고래가 어디 있어? 울산에서 울산 고래. 네, 울산 고래가 많이 나서 그러면 고래도 보고 고래 퍼레이드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 고래는 안 보여요. 고래 축제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고래 저 축제만 고래가 어디 있어요? 고래 고기를 팔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그나마 그거는 어느 정도 뿌리라도 있잖아요. 뿌리도 없는 축제 진짜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근본 없는 없는 축제 진짜 많아요. 물론 당연히 뭐 좀 철저하게 준비돼가지고 좋은 축제들도 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성공한 축제들도 몇몇 있긴 합니다만은 축제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긴 하죠. 그 중에 영화 페스티벌도 한 30개는 넘게 있지 않을까 진짜 많다. 싶습니다. 사실 저도 다 잘 모르겠는데 30개 넘을 것 같아요. 뭐 단편 영화제 이런 것까지 다 치면 이 중에 이제 가장 성공적인 건 매년 10월 초에 개최되는 부산 영화제겠죠. 1회 영화제가 1996년이었는데 그러니까 95년에 지방자치 하자마자 96년에 사실 하게 되는. 처음에 다들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그때 예술 영화 수요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게 또 서울도 아니고 부산에서 지방에서 물론 부산이 우리나라의 2번째 큰 도시긴 하지만 지방에서 예술 영화라 쓰고 이제 지루한 영화라고 읽는 그런 영화를 틀면 누가 와서 보겠냐고요. 근데 이게 1회부터 빵 터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단기간에 손에 꼽히는 영화제가 됐죠. 아시아에서 최고였죠 그때 당시. 아시아의 최대 규모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부산 영화제 이전에 아시아에서 가장 컸던 영화제는 당연히 일본에 있었고요. 일본은 거의. 홍콩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홍콩에는 근데 큰 뭐 영화제라고 뭐 금마장 영화상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영화제로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규모는 있긴 있는데. 일본이 당연히 크겠죠. 뭐 문화에서 뭐 사실 일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실 유럽과 먹먹는 버금가는 그런 페스티벌을 꼭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 분야에선 도쿄 국제영화제가 있었죠라고 하니까 도쿄 영화제는 아시아 유일의 10대 국제영화제였고요. 이 영화제는 부산 영화제와 비슷한 10월 초에 개최가 됐는데 부산 영화제가 1년 만에 떠버리자 도쿄 영화제 측이 1997년부터 영화제 개최를 10월 말로 미뤘고 와, 그 정도였어요? 네. 너무 몰렸구나. 네, 그때부터 꾸준히 지금은 10월 말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지금 바퀴돌을 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나쁜 것 같아. 굳이 기간을 이렇게 겹치게 안 했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부산영화제 그 주최측은 그렇게 뜰 줄 몰랐고. 근데 사실 그 시가 좀 날씨 좋으니까 뭐 그런 게 있었겠지만. 뜬 요인이 있어요? 뜬 이유가? 뜬 요인은 뭐 일단 시에서 별로 관여를 안 했다. 그렇구나. 그래서 시에서 뭐 요즘 뭐 어느 시장이 관여하고 이러니까는 미친 거 아닌가 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런 국제 페스티벌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하니까 뭐 우리 시 사람을 써야지 뭐 이런 걸 하는 순간 망해요. 맞아. 그때 부산 국제영화제를 만약에 부산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국제영화제를 국내에서 해본 사람도 없는데 부산 그래도 우리 동네 사는 건데 우리 동네 사람 취업을 시켜야지 이래가지고 가령 부산 사람을 썼으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전문가를 진짜 데려와서 했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되게 관객 친화적인 영화제라서 부산 영화제가 그리고 인맥이죠. 페스티벌은 사실 인맥이잖아요. 집행하시는 분들이 아는 사람을 사실 데려오거든요. 그래야지 같이 일하기 편하죠. 그러니까 영화판에 있었던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는 게 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꼭 영화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페스티벌이 있죠. 영화 페스티벌이면 사실 전 세계가 다 있고 일정 시기 어느 때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재즈 페스티벌도 그게 있어가지고 사실 불러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쵸. 돈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거라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영화제들하고 네트워킹이 단단한 분들이 많았다는 거네. 1회 때부터 그러면. 그렇죠. 뭐 처음에 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김동호 위원장님이시고. 뭐 그분은 뭐 유명하시니까. 그래서 뭐 지금 10대 영화제다 뭐다 이런 걸 예전처럼 따지진 않지만 만약 뽑는다면 부산 영화제가 포함이 되고 도쿄 영화제는 아마 포함이 안 될 거예요. 아시아 최대 영화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최고의 영화제다, 몇 대 영화제다 뭐 이렇게 뽑을 때 기준이 다양하겠지만 현대 또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구나. 예. 이 영화제 기간에 영화업자들을 대상으로 마켓이 열립니다. 그래서 외국 영화 뭐 판권을 사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영화 판권을 해외 팔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요. 이 마켓의 규모에 따라서 최고다, 최대다 뭐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즉 부산영화제가 아시아에서 최고다라는 말은 마켓의 거래 규모가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는 이야기죠. 물론 재작년부터 아시다시피 부산영화제가 아주 조금 위상이 많이 내려가는 것 예, 같아요. 뭐랄까 되게 국가랑 시끄럽던데? 국가랑 부산시에서 해방 놓으면서 지금 영화제 규모도 작년 같은 경우는 축소가 되기도 했고 예산도 점점 예산도 줄어드는 거. 줄고 관객도 줄고 마켓도 얼어붙어서 그래서 지금 위기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또 베이징 국제영화제 같은 게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늘 주제 아니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은 혹시 나는 이때까지 영화제 간 적도 없고 영화들을 본 적은 별로 없는데 관심이 간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걸 보면 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처음부터 뭐 앵겔로플로스의 시적인 영화라든지 장리꼬다르 뭐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이런 거 보시면은 금방 포기하게 되실 겁니다. 뭐 언젠가 보셔야 할 텐데 처음에 보지 마시고 영화제에도 어느 정도 대중적인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작품을 먼저 보시면 조금 영화의 문법에 익숙해지시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전들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영화제에도 참석해서 골라서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영화가 영화제 영화 중에서도 대중성이 있는 작품이냐 이걸 알아야 뭐 볼 거 아니에요. 제가 대중성인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보지도 않았는데. 네,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가장 제 개인적으로 확실한 거는 어느 영화제건 관객상을 받는 영화는 맞아. 재미 면에서 그쵸. 실패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관객들이 오 재밌어 이러면서 준 거일 테니까. 그래서 관객상은 말 그대로 관객이 뽑은 거니까 적어도 지루하진 않아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일단 지루하지 않아야 끝까지 보고 졸지 않고 볼 테고 끝까지 뭐 그래야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 영화제에 참석한 관객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신나고 이런 거 재밌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우울하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거 초청해 놓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신나면은 그 작품을 가볍고. 너무 좋아해. 이거다. 그러면 애초에 여기 초대를 안 했으면 됐죠. 안 오고 그냥 아카데미 그거나 보라고. 바보들아. 약간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뭐랄까 그런 역설? 거죠. 에어컨 키고 이불 덮고 있는 뭐 이런. 그게 얼마나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 그거 최고인데. 그렇죠. 그런 맛인 거죠. 전기장판 틀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 전기장판 틀고 창문 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깐느 영화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놀라셨겠지만 지금까지 그냥 딴 얘기였고요. 네, 챕터 하나 깐느 영화제 시작. 최초의 영화제인 베니스 영화제가 1930년대 후반에 이제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상 선전에 이용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프랑스 정부가 이에 대항해서 영화제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게 깐느 영화제의 모태가 됐죠. 1939년에 처음 개최하려고 했는데 프랑스가 먹혔어요, 독일한테. 그래서 엎어집니다. 그러다 이제 1946년에 전쟁도 끝났겠다. 깐느 영화제가 열리게 되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파시스트에 대항해서 영화제를 열려고 했는데 1946년 파시스트 없어졌는데 뭐 어쨌든 뭐 축제 좋으니까 당위성이 필요했나 봐요. 그 영화제를 만들어야 하는. 뭐 이제 사실 평화도 왔으니까 영화제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 목적과는 상관없이 영화제가 개최되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에 1회 영화제가 개최가 됐고 2017년 올해가 70회 영화제거든요. 이상함을 못 느끼시겠죠? 잠깐만,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요? 1946년. 1946년도인데 아니 이상한 거 못 이상한데? 잠깐만. 됐어요. 70회가 아니잖아요. 그 올해가 그러면. 그쵸. 원래라면 72회가 돼야 돼요. 네, 두 번이 빕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금 사정으로 1948년이랑 50년에 두 번 개최를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불어 숫자가 어려워서 이게 틀린 게 아니고요.
불어 숫자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예. 약간 20진법 같기도 하고. 예, 약간 곱하기해서 하는 것도 있고 더하기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10진법 계열로 수를 세지 않아가지고 예, 예. 제가 헷갈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덩거리니 덩거리지. 되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어쨌든 프랑스로 수학하지 마세요. 그래서 깐느 영화제의 상징은 종려나무입니다. 최고상의 이름은 황금 종려상이죠. 그래서 종려나무의 의미는 역시나 성경에서부터 나오는데 성경은 역시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 종려나무가 깐느와 프랑스 남부라든지 아프리카 북부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상징으로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를 보시면은 나뭇가지에 잎이 막 달려 있는 건데 이게 길쭉한 야자수 잎 같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잎이 우리가 흔히 아는 종려나무랑은 좀 달라요. 물론 여러분들은 종려나무를 모르시겠지만. 근데 이 잎이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종려나무랑 다른데 우리가 말하는 종려나무는 이제 중국 남서부 스촨성일 때 많은 잎이 부채꼴 모양으로 생긴 야자수 있잖아요. 이게 종려나무거든요. 아, 그 부채꼴? 이게 잎이 이렇게 길쭉한데 쫙쫙 어. 부채꼴 모양으로 부채살 모양으로 쫙 펴져가지고 야자수처럼 생긴 나무인데 그런 잎이 달린 거 있잖아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이게 번역의 문제인데요. 이제 서양권에서는 길쭉한 모양의 잎을 가진 야자수나 부채꼴 모양의 잎을 가진 야자수나 모두 팜트리라고 퉁쳐서 부릅니다. 그래서 깐느 주변에 많은 팜트리는 우리나라 말로는 종려나무가 아니라 대추야자 나무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대추야자 아시죠? 네. 맛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잘 안 먹는데 맛있지. 뭐 맛있는 아프리카 거. 북부나 뭐 음. 유럽 같은데 뭐 그 꿀 같은 거 뭐 이상하게 절여가지고 먹잖아요. 그래서 이걸 간식처럼 많이 먹는데 어쨌든 이 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영어로 그냥 팜트리라고 적어 나오니까 그냥 종려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사실 황금 종려상이 아니라 황금 대추야자상이 맞습니다. 그거 이상해. 여러분 처음 들어서 어색한 거예요. 구수하네. 되게 맛있을 것 아, 같은 근데 상이다. 사진 찾아보니까 대추야자나무랑 종려나무랑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한데 이제 잎 모양이 달라요. 아, 그래요? 잎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채꼴 여기 잎을 자세히 보시면 부채꼴로 펴졌냐 아니면은 긴 그냥 이렇게 생겼냐 그 깐느 영화제 상징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 이거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겼고 그 뭐지? 대추야자는 예, 어쨌든 네, 아무튼 참고로 아직 한국 영화는 황금 종려상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올드보이로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적이 있고 임권택 감독이 취하선으로 감독상을, 밀양으로 전도연이 여우주연상, 시로 이창동 감독이 각본상을 받은 적이 있지만 황금 종려상은 수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한국 영화 이야기를 해보죠. 챕터 두 번째, 깐느 영화제 속 한국 영화. 깐느에 진출한 첫 번째 한국 영화는 1984년 이두용 감독의 여인 잔혹사 물레야 물레야라는 작품입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나 물레야 들어본 것 물레야. 같아. 물레야. 제목에서 느껴지겠지만 이게 유교적인 한국 가부장제에서 여성이 겪는 이런 비극 이런 걸 보여준 작품이고요. 유튜브에 현재 무료로 풀려 있으니까 오, 와. 예, 한국 고전 영화들 대부분 무료로 풀려 있어요. 영상자료원에서 올려놓는데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뭐 이 작품 이후에도 아까 말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 영화가 간 적이 있지만 특별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 임권택 감독의 춘향대원을 기점으로 거의 매년 한국 영화가 초청되고 있습니다. 이번 70회 깐느 영화제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봉준호 감독과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초대됐고 박찬욱은 심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0년을 전후해서 깐느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제에서도 이제 한국 영화가 거의 매년 초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들이 갑자기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가졌을까? 그러게 궁금해요. 예. 그래서 이 시기가 사실 한국 영화의 붐이 일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훌륭한 작품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겠죠. 거기에 더해서 한국 영화가 갑자기 유럽 영화제에 단골이 된 것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유럽 영화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정치적이에요. 아까 탄생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늘 정치적인데 특히 베를린 영화제랑 깐느 영화제가 그 정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깐느만 이야기를 해보죠.
작년 2016년 영화제 때 황금종려상은 영국의 좌파 감독인 켄 로치가 만든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네.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 서민의 힘든 삶을 다루면서 인간의 품위와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죠. 좋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황금종려상을 받은 건 이제 한 달 뒤에 있을 브렉시트 찬반 투표를 앞두고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죠. 물론 이 메시지는 영국인들에게 까였고 브렉시트는 가결됐지만 그 덕에 깐네 선택은 더 빛이 났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프랑스가 정면으로 비난하면서 미국과 프랑스의 감정 대립이 극심했던 2004년에 깐느가 선택한 영화는 미국 감독 마이클 무어의 다큐 영화 하시 911이었습니다. 마이클 무어 다큐는 늘 그렇지만 미국을 대차게 비난하는 작품이죠. 사실 이 영화는 깐느 성격이랑도 사실 좀 안 맞아요, 작품이. 기존에 뽑은 물론 그 작품이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리고 깐느가 딱 한 번 진행 중이던 영화제의 모든 일정을 취소했던 적이 있는데 개최를 했다가 취소를 한 거예요. 어머. 중간에요? 하루 지나서. 그때가 언제냐? 68혁명이 일어났던 1968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트리포, 뭐 장리 고다르, 로만 폴란스키, 아동 성추행범. 근데 폴란스키 감독 영화는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건 뭐 아직 좀 더 밝혀져봐야 하는데 근데 이게 잘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루이 마르 그 뭐 꼭 좋은 영화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란 법은 없으니까. 루이 마르 같은 이제 당시 젊은 영화 감독들이 영화제 측에 지금 우리가 한가롭게 영화제는 할 때냐면서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요청했고 영화제가 이를 받아들여서 영화제를 중단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68혁명에 동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깐느 영화제 근데 메시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뭔가 많이 하는데 근데 안 먹혔어. 68혁명도 실패했잖아. 아니 그런 거에서 되게 성숙한 영화제로 생각했는데 먹히진 않네 진짜. 뭐 늘 그렇죠. 지식인이 한 얘기, 지들끼리 한 얘기지 뭐. 그래서 깐느 영화제 정치적인 건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한국 영화 무슨 상관이냐. 혹시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영화 산업이 발전한 나라 중에 미국을 제외하고 자국 영화 점유율이 30%가 넘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네 나라가 있습니다. 네 나라가 있어요? 네. 정말 우리나라. 예.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뭐 북한 이런 거 제외. 네. 일단 뭐 인도는 있을 것 같아요. 인도. 그쵸.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미국. 프랑스, 영국? 미국 빼고요. 프랑스, 영국. 그쵸. 보통 그런 나라들 생각하는데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와. 네, 아시아 맞다. 일본이 확실히 심하긴 심해요. 일본이 그래요? 네, 개봉도 굉장히 늦게 하고. 그래서 그 헐리우드 영화는 그 외 모든 나라에서 사실 점유율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영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모두 자국 영화 점유율이 20% 아래고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겠죠. 그러겠죠.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자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이제 후반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돈을 갖다 붓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막 뿌렸어요. 영화사 사장들 불러가지고 진짜 몇백억씩 이렇게 꽂았어요. 작품 만들려고. 영화제에서? 영화사 사장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몇백억씩 막 이렇게 실제 현금 따발을 막 줬어요. 그런데도 안 되죠. 지금의 결과가 아시듯이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헐리우드의 침곡을 막은 아시아 4개국이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러네, 진짜 동부가. 동부가 만세. 일단 인도. 여기는 그냥 다른 세계죠. 근데 인도는 영화 보면 좀 머리 아파. 그리고 볼리우드 영화들 이거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상영 시간 기본 3시간이고 중간에 인터미션 있고 다 같이 춤추기도 하고 노래 부르고. 인도 사람들이 헐리우드 영화 보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짧고 이러니까 인기가 없죠. 일본.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영화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 워낙 인기가 많아요. 일본이야 원래 뭐 덕들의 나라니까 자국의 애니메이션 점유율이 높은 게 뭐 당연하다 싶고요. 중국. 나 중국이 많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중국에서는 헐리우드 영화가 중국 영화보다 훨씬 인기 있습니다. 훨씬 인기 있는데 네. 근데 왜 점유율이 안 나오냐? 중국 영화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렇다기보다는 중국에서는 영화 개봉을 국가가 통제를 하거든요. 맞다. 국가가 통제하는구나. 그래서 중국에서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가 한 해 10편 정도밖에 안 돼요. 어머.
그 10편을 국가 정해줘. 맞아. 그래서 뭐 어딘가 되게 유명한 그 헐리우드 영화가 개봉을 안 해서 중국 애들이 다른 나라 가서 보고 온다는 것도 있었어요. 그쵸. 그또 걔네 인터넷도 잘 막잖아요. 네. 걔네 인터넷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뭐 어쨌든. 그러면 그럼 네. 중국 공무원들이 보는 눈이 좋은가? 좋은 작품도 많이 들여올까? 아, 그럴 그렇지. 리가요. 근데 보통 좀 유명한 걸 데려오기도 하고, 어. 그리고 왜 요즘 헐리우드 영화 보면 중국 비중이 크잖아요. 네, 맞아요. 막 중국인 캐릭터도 흔히 나오고, 또 이제 그런 캐릭터가 굉장히 호의적이야.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러냐? 물론 중국이 현실적으로 힘이 강해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상영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 제작사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중국 당국에서도 아무래도 그니까. 좀 좋아하지 않겠어요? 중국이랑 막 싸워. 막 중국이 나쁜 사람으로 나와. 차라리 싸울 수는 있는데 막 비열한 짓을 한다든지 중국 이런- 마피아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막 그래서 물론 뭐지? 그러니까 일단 상영 허가 떨어지면 떼돈 벌어요. 그러니까 10편이니까 10편 얼마나 관객 많겠어요. 어떻게 보면 프로듀스 핑미 그쵸? 핑미요. 나야 나. 그러니까 뭐 헐리우드 영화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정부 기분을 맞춰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국이 자국 시장을 무기로 헐리우드를 지금 똥개 훈련 시키는 거죠. 조련시키는 거죠. 좀 뭐 좋게 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한국이 진짜 골 때리는 곳입니다. 뭐지? 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헐리우드 영화가 70% 이상 점유를 했어요. 15%가 이제 당시 인기 있었던 홍콩 영화들이 차지했고 국내 영화는 이제 기껏해야 15% 정도밖에 안 됐죠. 이제껏 외국 사례를 보면은 미국 영화가 점유를 하잖아요. 그럼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뒤부터는 이제 그게 유지되는 건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건 엔트로피 증가가 된 거예요. 역수는 안 돼. 헐리우드가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88년에 그래서 국내에 미국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정부가 허용은 아니고 수입업자가 뭐 허용을 받는 그런 약간 중국이랑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형식이었는데 88년에 국내법이 바뀌면서 이제 해외 영화가 직접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걸 뭐 헐리우드 직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국내 영화인들이 헐리우드 영화 상영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영하는 극장에 막 뱀 풀고 이랬어요. 뭐라고? 잠깐만. 그 진짜 뱀? 네, 진짜 뱀. 관객의 진짜요? 목숨을 담보로. 관객 막 못 오게 하려고. 소문나면 안 올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막 불도 많이 질렀고요. 방화된 아니, 극장도 한 그건- 5개 있어요. 그건 진짜 위험한데. 뭐 잡혀갔겠죠. 어, 사실 이게 되게 뭐 어이없는 일인데 그만큼 그때 분위기가 되게 심각했어요. 영화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뱀이다. 네, 몸에 좋고 맛도 좋고 불까지 질러.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죠. 그만큼 이제 헐리우드가 들어온다는 게 자국 영화 산업의 종말을 의미하죠. 예측대로 90년대에 헐리우드 영화가 한국을 장악을 했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상황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90년대 말에 자국 영화 점유율이 30%를 넘더니 2000년쯤 돼서는 거의 50%에 육박하게 돼요. 이게 1, 2년 반짝한 게 아니라 그 뒤로 계속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그러니까 유럽이 환호한 거죠. 사실 중국이랑 일본이랑 경우 케이스가 달라요. 이 경우는 유럽에서 볼 때. 그래서 헐리우드가 점령했던 곳이 이제 뒤집힌 걸 본 거죠. 이거 헐리우드로서는 사실 엄청난 실책이고 유럽으로서는 일종의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를 조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영화 중에 그러니까 예술성 있는 영화는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박찬욱이나 누구냐, 홍상수, 봉준호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뭐 예술을 위해서 영화 만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술성 있지만 모르겠죠. 어쨌든 대중을 위해서 영화를 네. 만들고 그게 기본인데도 영화제에서 굉장히 콜을 많이 해줘요. 다른 영화들과 다르게. 뭐 어쨌든 물론 한국의 이 한근기는 이제 한국의 모든 산업 분야가 그렇듯이 엄청난 노동 착취로 가능했다는 건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문화제국주의에 맞선 국가의 이면은 열정페이라는 현실. 하지만 뭐 한국만 노동력 착취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만 이겨냈죠. 그쵸. 한국은 문화적으로 21세기의 세계의 연구 대상입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한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우리는 아이돌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과의 콘텐츠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진 거는 영국의 밴드 음악이랑 일본의 만화 이후에 전 세계 처음 있는 맞아요. 일이고 사실 거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인터넷으로 사실 문화가 똑같아진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한 나라의 문화가 그렇게 흥하는 건 쉽지 않죠. 지금 여러 가지로 한국 참 다이나믹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다른 좀 얘기긴 한데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서 그 한류 관련된 그 자료들 정책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요구를 했대요. 그런 거 많이 요구해. 그것 때문에 스크린 쿼터제 같은 거 지금 우리나라는 안 하는데 그거 외국에서 많이 배워갔어요. 한국 영화 가능했던 게 스크린 쿼터제 때문이 아닌가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스크린 커터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은 있긴 한데 거의 의미가 없는 게 그것보다 스크린 쿼터제보다 한국 영화를 훨씬 많이 상영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기준이란 거 원래 최저임금이란 건 최저임금을 안 주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의미가 사실상 없어졌어요. 근데 모르죠. 나중에 이제 한국 영화가 다시 계속 잘 되리란 보장은 없으니까 그때가 되면 다시 필요해질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딴 얘기 계속했네. 어쨌든 다들 한 번쯤은 깐느 영화제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챕터 3 깐느 영화제 가는 법. 이건 가는 재밌겠다. 가는 법이요. 가는 방법. 네. 깐느 영화제는 일단 5월 초에 시작해서 2주 정도 하는데 날짜는 매년 하루 이틀 정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5월 초에 시작을 하니까 4월 말쯤에 회사에 사표를 쓰시고요. 예. 대학생이라면은 애초에 3월에 휴학을 하세요. 휴학을 하고. 예. 딱 그렇게 지르고 나면은 비행기 티켓을 사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른 거니까 티켓도 편도로 사시고요. 간 김에 여행도 좀 더 다니고 좋다. 오면 좋으니까. 원웨이 티켓. 예. 그럼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겠죠? 그래서 돈 여유가 있으시면은 에어프랑스,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이런 직행 타고 비빔밥 드시면서 고추장 챙겨서 파리로 가시면 되고. 나 또 깐느까지 가는 줄 알았네. 파리 깐느엔 비행장이 없기 때문에 돈이 빠듯하시면은 저희 페이버릿 아에로폴리트 항공 타시고 위험하잖아. 러시아 항공. 러시아 항공. 모스크바 들렀다가 파리로 가시면 됩니다. 수화물은 스스로 잘 챙기시고요. 짐 없어지잖아요. 그거 타면 진짜 짐 열려 있고 막. 거기 안에 있는데 물건이 없어져요. 아이로플러스 타면. 이게 뭐지? 아에로폴리트는 인종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훔쳐가나요? 그럼요. 도둑질에 차별은 없다. 물론 그분들이 도둑질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관리를 마음에 들어서 허술하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관리를 허술하게 하다 보니까 딴 데 가고 이런 거겠지. 뭐 설마 진짜 훔쳐가는 거겠어요? 그게 약간 괴담인 것 같아. 그거 아니야? 아이로폴리트. 아니 그러니까 잘못 붙여서 딴 데 가는 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고의는 아니잖아요. 근데 훔쳐가는 건 고의잖아요. 어쨌든 아이로폴리트 괴담이 있는데 저는 잃어버린 적 없어요. 그리고 파리에 일단 도착을 하시면 기차를 타러 가셔야 하는데요. 파리에 기차역이 5군데 있는데 리옹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떼제베 타시고 니스로 가세요. 거기서 지역열차 갈아타고 10분 정도 가면은 깐느라는 작은 휴양 마을이 있습니다. 영화제는 이렇게 휴양지를 낀 곳이 많아요. 뭐 페스티벌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깐느도 그렇고 베니스 영화제도 그렇고 부산도 뭐 대도시지만 아무튼 해변이 있고요. 그래서 영화만 보려고 영화인이 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관객들은 영화를 보러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약간 영화제 참석하면서 휴식도 갖는 이런 게 돼서 아마 영화제를 휴양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화인 입장에서는 거기서 친구들 만나서 어떻게 지냈어 이야기 그쵸. 좀 하고 같이 밥 먹고 영화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만나는 동창회니까. 동창회. 동창은 아니지만 동창회. 동창회 같은.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부산 영화제 초기에 막 해외 영화인들이 막 한국 영화인들이랑 해변가에서 막 신문지 깔아놓고 소주 마시고 이게 되게 스트릿 문화였어요. 소피 마르소가 막 휘청거리고 막 되게 유명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막 길 못 찾고 막 이런. 소주 처음 먹은 거지 막 머리 완전 터지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약간 그런 휴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가 조금 밀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 베를린 도시 자체가 뭐 휴양지는 아니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클럽은 많아요. 거기 클럽 갔다가 독신자들의 도시여가지고 싱글 가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약간 젊은층 관객들이 오면은 또 베를린에서 잘 논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서울도 뭐 그렇잖아요. 서울도 오면 클럽 얼마나 좀 많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암스테르담도 클럽 진짜 많던데. 맞아. 암스테르담에서도 유명한 영화제 있지 않아요? 유럽에는 거의 다 있어요. 뭐 암스테르담 영화제도 있고 도시마다 거의 다 있어요. 거기도 뭐 비슷하네요. 아 근데 유럽도 진짜 축제 많아요. 근데 유럽 축제는 그래도 전통성이 있고 재밌는 축제들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이상하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고추 아가씨 페스티벌. 얼마나 혁신적이야. 아니 뭐라고요? 곰치나무 페스티벌. 네. 얼마나 좋습니까? 뭐요? 거기서 그럼 아가씨 선발대회도 해요? 보통 합니다. 그런 거 하잖아요. 고추 아가씨를? 하기도 해요. 아 보통 뭐 지역 명물별로 아가씨 다 있는데. 아무튼 다시 네, 그래요. 그래서 깐느는 영화제가 없으면 굉장히 조용한 마을이고요. 동네에 노인들밖에 안 보여요. 영화제 아닐 때 가면. 해변이 좋기는 한데 프랑스 남부에 그런 해변이 널렸기 때문에 영화제가 아니면 여행객은 거의 들를 일이 없는 곳이고요. 그 말인즉슨 숙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몰린 영화제 기간에는 숙소를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비싼 돈 쓰지 마시고 니스에서 숙소를 구하시면은 저렴하고 시설도 좋고요. 깐느까지 금방 가고 거의 10분에 한 대꼴로 기차가 다녀요.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니스 주변에 이제 깐느처럼 이런 아기자기한 마을들이 많은데 그거 둘러보기에도 니스가 편하죠. 그리고 숙소를 잡으셨으면 일단 무작정 깐느로 가세요. 가면 안내 책자가 이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주우셔가지고 시간표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시면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한글 자막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매년 한국 영화가 매년 한 편 이상 초청이 되니까 그 영화를 보셔도 되는데 물론 왜 한국 영화를 깐느까지 와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저는 59회 영화제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11년 전이네요. 11년 전에 갔다는 거죠. 갔다는 거예요? 11년 전에 비행기가 없었거든요. 그럼 뭐 농담이에요. 뭐야? 네, 당연히 이때 초대받은 건 아니고 유럽 배낭여행 중에 자비로 갔고요. 예, 그때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초청이 됐던 해거든요. 그게 제가 깐느에서 괴물을 봤어요. 또 감회가 새로우셨겠네요. 예, 그때 괴물이 되게 기대작이었는데 한국 개봉이 6월인가 7월인가 뭐 그때여가지고 그때 프리미어 상영이어서 그래서 보고 나서 친구한테 전화로 자랑질하고 해외 전화 있으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보통 영화제들은 이제 영화 상영 후에 박수를 치잖아요. 그래서 괴물 상영 후에도 거의 한 5분 정도 기립박수고 나왔었는데 뭐 아마 의례적이었던 것 같지만 당시에 저한테는 되게 강렬한 기억이었어요. 그렇겠네요. 예, 한국 영화를 보고 뭔가 국뽕이죠 이런 거. 국뽕 맞는 거지.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경험이다. 그 외에도 외국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일단 자막이 없었고요. 전 당연히 졸았고 지금은 제목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깐느 영화제는 이제 관객 친화적인 영화제는 아니거든요. 예, 부대 시설도 별로 없고 그렇죠. 일단 영화 상영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생각보다. 상영관 자체도 한 3-4개밖에 없고 비공개 상영도 많고요. 그래서 부산영화제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영화 상영이 많아가지고 영화 보기가 상당히 편하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영화제 같은 거를 기대하고 가시면은 볼 수 있는 영화가 적어가지고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 생각보다 깐느 갔었을 때 그 영화관 가보니까 영화관 자체도 되게 작던데요? 영화관은 큰데 네. 시설이 좋진 않아요. 오래돼서 그런 건가? 그 옛날 대극장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있는 그런 뭐지? 그런 느낌의 그런 극장은 느낌으로 아니에요. 생각을 했다가 당연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영화제 중에 하나니까 극장 또한 되게 의리의리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 그 메인 극장은 괜찮은데 거기는 아마 공개가 안 할 거예요. 일반인들이 못 보고 거기는 이제 주로 뭐 경쟁 이런 거 상영하는 거 뭐 그런 걸만 해서 좀 별로고 그리고 언어 때문이든 영화제 거지 같은 상영 때문이든 간에 중간에 시간이 많이 남을 텐데 마트 가서 와인이나 맥주를 사서 해변 가서 드시고 수영도 좀 하시고요. 예, 해질녘쯤 되면 레드카펫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개막식이나 폐막식 아닌 날도 이제 그날 참석한 배우나 감독들이 레드카펫 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간 날은 이제 엑스맨 팀이 홍보차 왔었는데요. 예, 젊은 시절에 휴잭맨 아저씨가 와. 왔었죠. 그리고 왜 왔었는지 모르겠는데 모니카 벨루치 여사께서 왜 왔어요? 오셔서 영접했습니다. 뭔가 있었겠죠. 그때 뭐 개봉한 영화가 있던지 했을 것 같은데
이유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스타들 보는 거 별로 흥미 잘 못 느끼는 편이거든요. 직접 보는 거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이랑 나랑 뭐 그럼 어쨌든 그 사람이랑 그쵸. 연애를 할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뭐 한번 보는 게 무슨 의미야? 내 삶에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사실 그런데 별로 의미를 안 두는데 그래도 그날은 이제 경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레드카펫 옆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나이 인종 진짜 구분이 없고 어르신들이 진짜 많아요. 너무 애기처럼 멋있다. 좋아하시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70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니께서 이제 스타들 오면은 이제 까치발 들고 이제 서가지고 카메라 들고 손을 위로 쫙 뻗어가지고 그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스타가 아니라 저는 그 할머니 보면서 여기 오길 잘했다라는 그러겠다 진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굳이 깐느 영화를 꼭 이것만 보러 가실 필요는 없는데 할머니 보러요? 그러니까 할머니 보러 가실 필요는 없는데 영화제 자체만 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굳이 비행기 티켓을 사서 가실 필요는 없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제 유럽 여행 하시게 되면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면은 한 번쯤 들러볼 만하다. 특히 5월, 6월, 7월이 이때가 유럽 축제 시즌이에요. 제일 많죠. 네, 진짜 거기는 한 1000개 될 거야. 우리나라는 700개지만. 그래서 축제만 따라다니셔도 이제 웬만한 유럽 여행보다는 훨씬 재밌을 겁니다. 마무리. 다른 패널 분들은 이제 영화제나 뭐 혹은 영화제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네. 그냥 영화제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의 일종의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근데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은 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카데미 상 받은 영화들은 재밌잖아요. 유럽에서 열리는 영화제들의 작품들은 딱 보고 나면은 뭔가 나 이 영화 알아. 나 이 영화 봤어. 나 그 감독 알지.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뽐내기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뽐을 낼 수 있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는 게 좋네요. 제 친구들은 누구? 왜냐하면은 사실 외국인 친구들하고 처음 딱 대면했었을 때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제가 만약에 뭐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나 알아. 박찬욱 알아. 혹은 나 봉준호 알아. 맞아요. 홍상수 알아. 뭐 이렇게 김기덕 알아. 이렇게 먼저 많이 저한테 첫 질문이 그거에 되게 저는 신선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외국인 만나면 영화만큼 좋은 주제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잘 받아쳐주면 걔네가 저를 굉장히 수준 있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그 나라 다른 나라 친구들 딱 처음 만났을 때 나 니네 나라 영화 감독 나 알아. 이번에 깐느 영화제 올라갔어.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고 좀 더 아이스 브레이킹하기가 되게 쉬운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유럽 영화제들에 올라간 감독 영화는 굳이 보진 않더라도 그래서 어떤 감독들이 어떤 작품들이 올라간지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영화는 안 즐기고 지식만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개봉을 안 하니까. 그렇군요. 뭐 특별한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영화제를 주제가 있는 영화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깐느나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물론 주제가 거기도 있지만 약간 어떻게 말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영화가 오잖아요. 슬픈 영화도 오고 뭐 호러 영화도 오고. 그런데 저는 약간 주제 정해진 영화가 좋아요. 뭐 SF면 SF 아니면은 뭐 음악이랑 음악. 최근에는 뭐 여성 영화제, 영화제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아카데미도 그냥 누가 받았네 이 정도만 보고 깐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역시 두 분 다 지식만 습득하네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기가 힘들어. 근데 깐느에서 상 받은 건 거의 다 개봉을 하는데요. 상을 받으면 개봉을 하는데 개봉하는 관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조그만한 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지만. 근데 영화제 영화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헐리우드 자본 만능주의 뭐 아니면 기계화된 제작 시스템에 대항해서 작가 중심적인 영화를 발견해내는 영화를 예술로서 지탱해주는 구심점이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뭐 예술인이 뭐니 사실 그냥 있는 척 하고 싶은 거 아니냐 너희들 몸에 명품 들으듯이 부르주아의 지적 만족을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 두 가지 시선이 있을 거고 뭐 세상에서 대부분 일들이 뭐 둘 중에 뭐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죠. 뭐 그 두 가지 시선의 어디쯤에
실제 현실이 존재를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저는 좌파 성향이니까 후자 입장 주로 굉장히 지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회학자의 부르디에의 그런 주장을 지지를 하는데요. 그는 이런 소위 고급 문화, 고급 예술을 구별짓기라고 불렀습니다. 책이 있죠.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2권으로 나와 이거 있는데. 읽으셨어요? 읽었는데 재미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 차라리 그 책을 가지고 우리나라 작가나 외국 작가들이 쉽게 좀 풀어 쓴 책은 한 권짜리가 있어요. 그런 책을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고요. 그 주장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일반 대중들과는 다른 문화를 향유하면서 타인과 자신들을 이제 구별짓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철학자가 아닌 사회학자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로 음악, 미술, 뭐 연극, 영화는 사실 많진 않아요. 그분 시대는 아직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디테일하게 제시를 합니다. 가령 영화면은 영화 봤냐 안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볼 때 그 감독은 누구야라고 묻는 사람과 야, 그 배우 나오는 거 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서로 구별을 짓는다. 뭐 이런 예시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예술 영화들을 단순히 돈이 많아서 뭐 즐길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게 가령 FM 라디오 93.1인가요? 이거 아세요? 그거 클래식 방송 클래식 아니에요? 채널이잖아요. KBS에서 하는 하루 종일 클래식 나오는 맞아요. 채널인데 이거 듣는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거 들어보면 그렇게 유익한 방송이 없습니다. 재밌어요. 네.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듣기지만 아까 대중성이 없고. 예, 보통 안 듣잖아요. 그게 돈이 들어서 그럼요. 안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 그 방송 듣는 청취자의 평균 재산을 구해보면 아마 대한민국의 평균 재산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제일 많이 들을 때가 새벽에 택시 타면 택시 아저씨들 그렇게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택시 아저씨들 부자입니다. 아 그렇구나. 현금 부자요, 현금 부자. 요즘 좀 힘들어서 그렇지 옛날엔 택시 아저씨 떼돈 번다 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힘드세요 택시 아저씨들. 그러니까 이게 경제력 때문은 아닌데 여기에 경제력 차이가 사실 있죠. 그걸 즐길 수 있는 뭐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유년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뭐 그런 차이도 있겠죠. 여튼 어떤 예술을 즐기느냐가 부르주아들의 구별짓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영화를 봐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즐기느냐 뭐 작가주의 영화를 즐기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하기 전에 처음 방송 컨셉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제목이 교양을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저 듣자마자 사실 반감이 확 들었거든요. 왜요? 이런 교양 이런 부르주아 놀이 같은 소리를 한다 막 약간 소리하고 있는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근데 이게 예술이 그렇다고 또 단순히 있는 놈들의 구별짓기다 그러면은 무시하고 끝내도 돼요. 진짜로 단순하게 그게 구별짓는 거면 그래도 되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것보단 복잡하죠. 단순하지가 않죠. 그쵸. 거기에 또 진짜 예술이라고 부를 만한 작품들도 있고 또 진짜 즐겁잖아요. 즐거움이 있고 이게 딜레마죠. 그래서 에세이를 주로 쓰시는 목수정 작가님이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프랑스인 중에 와인 애호가가 있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는 족족 이제 좋은 와인을 막 사는 거지. 취미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렇게 와인 사냐고. 막 와인으로 막 재산 다 쓰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언으로 와인 많이 사라고 하셨냐고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열성적인 공산당원이었대요. 근데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즐기렴 부자들이 다 차지하기 전에. 마음에 들어. 멋있다. 그래서 이 말이 저에게는 어느 정도 해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브레드 앤 로즈의 복수형 로지즈가 맞나요? 브레드 앤 로지즈 빵과 장미라는 저항시와 저항가요가 있는데요. 이거 켄노치 감독의 동명 영화도 있고요. 그 노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빵을 위해 싸우지만 장미도 원한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현실이 시궁창이지만 장미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 네, 지금까지는 오우님의 평론가 기분내기였습니다. 평론가 기분내기를 끝으로 새 코너 진행해봤습니다. 저는 오물 PD였습니다. 저는 공연 가본 척하기의 무무였습니다.
저는 맞지 않은 척 하기에 범고래였습니다. 평론가 기분 내기 오후였습니다. 저희 방송 교양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해주세요. 교양 훔치기로도 검색이 됩니다. 많은 댓글과 메일로 저희와 소통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3주 간격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다음 방송에도 우아하고 품격 있는 교양을 훔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